어느 여름밤 평소와 다름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극심한 더위와 피곤함에 지쳐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다. 에어컨을 켜기도 애매한 시간이라 선풍기 바람에만 의지하며 잠에 들려던 그때 난 갑자기 창밖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주 미세하게 들리던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치 창문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고개를 들어 나를 봐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조심스레 창밖을 보았지만 그곳엔 그저 어두운 골목과 가로등 불빛뿐 특별히 이상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라며 별일 아니라 여겼지만 마음 한구석엔 묘한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잠에서 깨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다시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 있어.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들렸기에 나는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한기가 느껴졌고 나는 소름이 돋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그 친구는 공포영화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며 장난스럽게 넘기고 말았다. 다음날 나는 그저 몽롱한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다. 이상하게도 그 속삭임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불안함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문득 호기심에 인터넷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소리가 들리는 날 주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라는 조언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최근 우리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았다. 놀랍게도 며칠 전 내 집과 가까운 골목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고에서 다친 한 사람이 그 다음을 봐. 그는 여전히 거기에 있어. 나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는 것이었다. 이 기이한 우연에 나는 오싹해졌고 스크린을 보며 잠시 멍해져 있었다. 그날 밤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번엔 한층 더 가까이에 있는 듯 했다. 창문을 열어 나를 봐. 나는 숨을 죽이고 창문으로 다가갔다. 가로등 불빛이 나뭇가지에 아른거리는 가운데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 이때 뭔가를 느낀 듯 고개를 돌리자 방 한 구석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나와 눈이 마주친 듯한 실루엣이 보였다. 누군가 서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불을 켜자 그 실루엣은 사라졌고 방에 나 혼자만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밤마다 반복되는 그 소리와 실루엣은 나를 괴롭혔다. 마치 무언가가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처럼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사 마지막 날 나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때 열린 창문 너머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한 흰 그림자 하나가 보였다. 나는 두려움 반 안도 반으로 집을 나서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문득 떠오르는 찝찝함에 뒤돌았을 때 아무도 없어야 할 그곳에 또다시 실루엣이 와글와글 솟아올라 있었다. 조심해. 그 말과 함께 문이 쾅 닫혔고 나는 급히 그곳을 떠났다. 새로운 장소에서 어둠 속 아무것도 없는 방 안을 바라보며 난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이 소리와 그림자는 장소가 아닌 나를 따라오는 것임을,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에 내 깊은 잠은 계속해서 방해받고 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악몽이 끝나갈 때 즈음 들려오는 그 차가운 속삭임이 있다. 나를 잊지 마. 두 번째 이야기는 몇 년 전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녁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서울과 가까웠지만 한적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자주 도시 사람들의 피서지로 선택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며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폐가는 몇 해 전 불행하게도 화재로 가족 전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후로 그 집은 그냥 방치되었고 사람들은 그 집을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에서 밤마다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린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봤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대학생이 된 주인공은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에 지쳐 친구들과 함께 그 마을로 주말 여행을 오게 됩니다. 여행의 목적은 그저 공기 좋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지만 모임에서 자꾸 괴담 이야기가 나오자 친구들은 어느새 그 집에 가보자고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못 이겨 주인공과 친구들은 해가 지고 나서야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해가에 다가갈수록 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그 집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갑자기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친구들은 웃고 떠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고 셋은 결국 폐가 안으로 발을 들이게 됩니다. 실내는 예상보다 훨씬 더 음산했습니다. 부서진 가구 조각들,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부엌집기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위를 감도는 냉기.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발견합니다. 희미하게 포착된 그 사진 속에는 그 집에 살았던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것을 보며 입을 맞춰 농담을 건네려던 순간 저 멀리서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지만 주인공의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바람 때문일 거야 하고 안심시키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당황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주인공은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며 재미로 쓰여진 것일 뿐이라고 되뇌며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알 수 없는 기운이 그들을 방 안에 가두었고 문은 닫히지 않았음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점점 싸늘해지고 친구들은 하나둘씩 무언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밖에 누군가 서 있었어. 살짝 돌이켜보니 누군가 방 구석에 있었어라는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끝내 친구들은 머리가 빙 돌며 이성을 잃고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마치 쫓기듯 헤매다 겨우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는 이미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촌부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 그 집에서 불타버린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낯선 사람들에게 간혹 인사를 걸곤 한다고 말했지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는 가끔씩 새로운 방문객들이 그들의 오래된 괴담을 풍성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다시는 그곳에 다가가려는 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널리 알려진 이야기 중 하나를 바탕으로 절묘하게 긴장감 넘치는 공포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대학교 여름 방학 동안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이 펜션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지어진 곳으로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한참을 들어가야 나오는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마을과 멀리 떨어진 데다 핸드폰 신호마저 잡히지 않아 오랜만에 인터넷과 단절된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여름밤을 보낼 생각에 다들 들떠 있었다. 우리 일행은 6명으로 각자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위해 바비큐 준비를 시작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둥글게 둘러앉았다. 숲은 기분 좋게 시원했고 나무 사이로 흐르는 미풍이 우리의 웃음소리를 멀리까지 날려보내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고 친구 중 한 명이 이런 한적한 곳에서는 무조건 공포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알고 있는 조금 무서운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다 자연스레 분위기는 점점 으스스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친구는 이 펜션에 얽힌 흉가 소문을 들어본 적 있냐고 물어보았다. 물론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싸고 색다른 숙소를 찾은 것일 뿐 이곳에 소문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고 종종 이상한 사건과 실종이 발생한다고 했다. 소문에 따르면 펜션에서 특히 이상한 밤을 겪은 숙박객들이다. 그 주변에서 실종된 이들은 대부분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마지막 목격된다고 했다. 또 매년 같은 날에 대량의 실종 사건이 시골 마을의 뉴스거리가 되곤 했지만 밝혀진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문득 집의 구석에서 나는 끼익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중단되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장난이겠거니 하며 덮어두기로 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우리는 각자 침대로 향했다. 모두 불안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지만 피곤함에 곧 잠들 수 있었다. 그러나 새벽 2시 즈음 난 갑작스러운 한기에 잠에서 깨어났다.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다. 닫으려고 침대에서 일어났을 때 다시 그 끼익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확실히 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보았다. 복도 끝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고 그 문이 거의 열려 있었다. 나는 그곳을 향해 다가갔다. 그러나 문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손을 뻗어 문을 닫으려는 순간 창고 안쪽에서 기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송곳니로 긁는 듯한 그 소리와 함께 차가운 불쾌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뒤돌아보니 복도 저 끝에 서 있는 불명확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어딘가 뒤틀린 형태였고 섬뜩한 빛을 발하는 두 개의 눈동자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 존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한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 순간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무작정 도망쳤다. 펜션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 숲속 깊이 달렸다. 뒤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소리가 내긴 소리를 누르고 있었지만 매달린 정신을 부여잡고 나는 최대한 멀리 달렸다. 결국 동트기 직전 나는 인근의 작은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후 그곳 주민들의 도움으로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펜션을 다시 점검했지만 남은 친구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몇 년이 흘러도 그날 밤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가리워 있다. 그 이후 나는 강원도 깊은 산중을 가까이 가지 않는다. 기억 속에 남은 그 차가운 눈동자와 등골을 쓸리는 웃음소리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